자, 그럼 지방자치를 뒷받침하는 많은 이론들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부터 미국에는 헌법에 지방자치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868년, 1789년, 1868년, 그죠? 100년 되기 전에 아마 주정부하고 지방정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겠죠. 그때 딜런이라는 판사는 미국 헌법에는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딜런은 시정부는 주정부가 만든 거다. 그죠? 지방정부는 주정부가 만든 거기 때문에 만든 거니까 내가 없애버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주정부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주정부에 의해서 주정부가 부여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이제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없애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가 결정할 수 있는 거다. 딜런의 법칙. 됐죠? 지방자치를 조금 부정하는 거죠. 울트라바이러스 월커의 법칙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의회가 법률로, 그러니까 법률로 만드니까 법률로 없앨 수 없다는 거죠. 없앨 수 있다는 거죠. 반대는 천부인권이죠. 자, 이러한 딜런의 법칙, 이른바 딜런 판사의 딜런의 법칙이 녹고 나서 3년 뒤인 지방자 하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봐야 되겠죠. 그죠? 쿨리 판사는 이른바 쿨리의 법칙입니다. 쿨하게 인정해줬어요. 쿨리 판사. 1871년, 1868년에 딜런의 법칙이 있었죠. 3년 뒤인 쿨리 판사는 디트로이트시와 미시간 주 사이에 서로 이제 자치권에 대한 소송이 있었는데 자치권은 절대적인 거다. 주정부는 이를 빼앗아갈 수 없다. 헌법에 지방자치가 요즘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치권은 천부인권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헌법에 생명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면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거죠. 그 당연한 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치 자치권이 인간이 자신 지역에 있는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마치 생명권처럼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수는 당연히 쿨리 독트린, 쿨리의 법칙을 인정하지 않았겠죠. 왜요? 주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시정부를 없애고 만들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한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지방자치 지배적 사상은 바로 쿨리의 법칙이죠. 이런 쿨리의 법칙이 1900년대로 보면 이른바 홈룰 무브먼트, 이른바 홈룰 운동으로 전개됩니다. 홈룰, 로컬룰, 국룰 들어보셨죠? 국룰은 국가 표준이죠. 로컬룰은 지역 표준이죠.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자기의 지방정부에 맞는 자치단체를 스스로 만들자는 거죠. 헌장, 차트인데 그냥 좀 이해하기 말씀드리면 지방정부 내에서의 헌법에 우리가 어떤 말 그대로 지방자치를 할 거냐 말 거냐, 우리가 기관 대립형을 할 거냐 기관 통합형을 할 거냐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홈룰 느낌 있죠. 우리 동네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방자치를 할 것인지 홈룰 무브먼트가 유명합니다. 5체의 분권화 정리는 만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 생산 비용이 동일하다, 규모의 경제도 없고 외부 효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공급하는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중앙보다는 지방에서 공급하는 게 좋죠. 왜요?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지역 사정에 좀 잘 알기 때문에 좀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티브 가설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렇죠? 됐습니다.
보충성의 원리가 시험에 잘 나오죠, 그죠? 소극적 보충성은 학업 단위가 먼저 해보고 만약 완전하지 못할 경우 보충적으로 개입한다. 그러니까 소극적 보충성은 사후적 보충성과 같은 말이죠, 그죠? 사후적 보충성. 업무 처리 능력이 상관없이 학업 단위가 자율성을 채워줘야 된다는 것이고, 적극적 보충성은 능력이 없는 것이 딱 봐도 알 때는 처음부터 응유를 실패하고 그 다음에 중앙이 개입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미 실패할 거 알고 있는데 가만히 놔뒀다고 비판할 수 있잖아요. 딱 보니까 너희들이 일을 못하겠구나. 우리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적극적 보충성입니다. 보충성은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죠. 시험 잘 넣어준 거라고요? 보충성 원칙. 일단 네가 먼저 해봐. 만약 안 되면 우리가 보충해줄게.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지방자치의 역사적 전개. 자, 절대국가에서 중앙집권은 지배적이고 강압적이고 지시적이고 윤리적이고 후견적이고 수직적이고 이런 집권이었죠. 절대국가에서는 지방자치가 인정되지 않았죠. 근데 1789년 이제 국민주권이 되고 나서부터는 지방 분권이 엄청나게 확대됐죠. 이제 국가는 간섭하지만 항거적이고 방어적인 국권이었죠. 근데 다시 경제대국화, 행정국가, 국가 사무가 많아지고요.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기존의 생활 권역이 붕괴되면서 다시 중앙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될 일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른바 신중앙집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앙집권과 여기서 중앙집권은 뭐가 다르냐가 문제되겠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행정국가가 정부 실패가 발생하고 나서 다시 지방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라면서 이제 신지방분권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절대국가 시대의 중앙집권은 지시적이고 강압적이고 수직적이었다. 권력적이었다. 그러나 신중앙집권화는 행정국가의 집권이고, 행정국가를 이루는 새로운 현상, 생활 권력이 늘어나면 광역 행정이 많아지겠고, 국가 전체적인 통일성을 위해서 지방정부에 대해서 중앙 통제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권력은 분산, 즉 지방자치를 인정하면서도 지식기술이 국가가 더 많으니까 국가 위주로 한번 해보자는 지식기술의 집권, 지식적 기술적 집권입니다. 권력은 여전히 분산되어 있지만 지식과 기술이 집권화되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절대군주 시대의 중앙집권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수평적이고 병렬적, 비권력적, 형제적, 협력적인 집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중앙 집권화가 나타나는 1930년대, 20년대 이후 행정국가가 본격화되면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여러분 이렇게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있었으면 요즘에는 여러분 그죠? 요렇게 경기도, 서울 요렇게 그죠? 경기도에서 잠을 자고 서울에서 일하고 인천에서 술 한잔하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생활 권역이 확대되니까 예전에는 경기도에 보통은 경기도가, 서울은 서울이, 인천은 인천이 이렇게 전했는데 이제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서울, 경기, 인천이라는 구역을 초월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될 필요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광역행정이라고 해요. 생활 권역이 확대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구역을 초월해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근데 충북은 세금이 부족하니까 제대로 일을 못해요. 국가가 중앙 통제를 통해서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돕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통제가 많아집니다.
또 국가가 직접 해야 될 일이 많아져서 일선 기관을 많이 두게 돼요. 그래서 신중앙집권화는 이렇게 광역행정, 중앙통제, 일선기관이라는 세 가지의 형태로 신중앙집권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신중앙집권화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행정적 통제는 지방자치단체 모든 사무에 대해서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도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비권력적인 거죠. 비권력적인 거죠. 한번 제가 뭐 조언해줄까 뭐 이런 얘기도 그죠. 국가유임사무는 지도 감독 이건 약간 좀 권력적인 느낌이 있죠, 그죠?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행정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권력적이거나 사전적인 감독할 수 없죠. 국가사무는 국가가 시킨 거니까 조금 더 세게 그죠? 시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제 시도지사에 대해서 하는 거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하는 거죠. 자치사무입니다. 기관임 사무가 아니라 무슨 사무? 자치사무. 그래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자치사무에 관한 회계감사는 법령 위반이고요.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다시 자치사무를 무턱대고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 위반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법령 위반이 있음을 확인하고 나서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거 2008년인가 6년에 개정돼서 옵션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과 시정명령입니다. 시정해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지 마. 그죠? 자, 직무이행명령은 해. 됐죠? 이거는 하지 마. 이건 해. 자, 자치단체장이 자치사무나 위임사무에 대해서 뭔가를 할 때 그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것까지 가능하면 참 너무하죠, 그죠? 근데 자치사무는 위법만 됩니다, 그죠? 다시 위임사무에 관해서는 위법한 사항이나 부당한 사항도 하지 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아니고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합니다. 시도지사는 주무장관은 시도지사한테 하는 거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그죠? 하는 겁니다, 그죠? 취소 정지할 수 있어요, 그죠? 취소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데 다시 주무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자기가 그걸 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다시 취소 정지권은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내가 대집행할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직무이행명령은 국가 위임 사무예요. 훨씬 세겠죠. 왜요? 이거는 자체 사무도 있으니까 좀 웬만하면 하지 마. 이런 정도인데, 이거는 내가 하라고 시킨 건데 집행할 게을리 하고 있을 때, 이거는 뭐라고요? 위법 부당. 자체 사무는 법령 위반만 가능합니다. 위법만. 기간을 정하여 문서 요것만 갖죠. 근데 주무장관은 시도지사한테 직무이행명령을 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장에게 직무이행명령을 하죠. 근데 직무이행명령을 했거든요. 자치단체장에게 이걸 하라고 했어요. 자치단체 안 해요. 내가 하라고 시켰는데 안 하면 내가 대집행을 할 수 있겠죠. 내가 하라고 시켰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집행을 할 수 있고요. 여기는 당연히 대집행이 안 됩니다. 왜요? 하지 마라고 했는데 내가 대집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지 마, 내가 대집행할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네가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대신하겠다, 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해, 안 할 거야, 해, 안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치단체장은 15일, 여기만 15일입니다. 다시 15일 내에 잘 옵니다. 대법원 15일도 놓고 대법원, 행정법원 X, 고등법원 X, 무슨 법원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15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요 이제 대입행이 허용되니까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누가요? 시도지사나 시군구가 이쪽에 주무장관한테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시도지사가 마지막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기본 컨셉이 뭐라고 이거는 취소정지권, 시정명령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직무이행명령은 해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게 흔결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 그죠? 자, 주무장관은 시도지사한테만 할 수 있어요. 시군구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군구의 구청장이 하는 일이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이면 주무장관이 직접 이렇게 시정명령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주무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얘한테 시정명령을 하라고 시켰다는데 이 시도지사가 이 시정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주무장관이 시군청장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없어서 문제가 많았는데 2020년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시군구의 위법 청구작에 대한 국가, 즉 주무장관의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보충적으로. 다시 주무장관이 시군구에게 시도지사한테 시군구에게 직무이행명령을 하라고 시켰는데 안 했을 경우에 한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시정명령이나 직무이행명령은 불가능하고 시도지사한테 직무이행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시켰는데 그때 보충적으로 그죠?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이나 직무이행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의 제2제소. 자, 지방의결의 법령위반 그죠?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똑같죠.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하고요. 시군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제의 요구받은 자치단체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며칠? 20일 이내에 유로부처 제의를 요구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근데 이거 안 되죠. 일부 제의나 수정 제의는 안 된다. 시험 잘 넣어줘. 일부 제의나 수정 제의는 안 되고 그냥 다시 한번 제의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2분의 1, 3분의 1로 되면 이제 확정돼 버립니다. 그죠? 확정됐을 때는 여기는 법령 위반하고 공익을 현저히 하는 그죠? 두 가지 요건인데 이제 재의결된 것은 법령 위반에 대해서만 당연히 이제 20일이죠. 20일. 15일은 시정명령하고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것이고 20일은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제소 요구가 되겠습니다. 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주무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기된 사항이 법령 위반되는 판단에 불구하고 해당 자치단체장이 제의하지 않으면 당연히 제소하라고 하고 안 될 때는 자 20일 내에 그죠? 제의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제소 기간이 지나고 7일 이내에 제소 지시가 가능합니다. 바로 제소하면 안 되죠? 제소 지시했는데 또 7일 동안 안 하면 이제 이 7일 지나면 이제 주무장관이 직접 제소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결이 어느 부처가 있는지 애매할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 한다는 것이고 회계검사권이나 직무감찰권, 유권해석 등을 권한했습니다. 그죠? 시정명령하고 직무이행명령 가장 시험이 잘 나오니까 그 위주로 꼭 공부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인사상 통제입니다. 인사상 통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자, 지방행정의 기구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서 조례, 대통령령 조례, 대통령 조례. 그렇죠? 자치단체의 공무원 숫자는 어떻게 정합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합니다. 자치단체는 국가공무원의 임용 총인건비는 기준인건비로 바뀌었습니다. 안에 내용은 잘 안 나오니까 기준인건비, 자치권 좀 넘어졌습니다. 다시 중앙정부에서는 여전히 총액 인건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준인건비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고, 자, 재정상 통제입니다. 사전적이냐 사후적이냐를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자, 운영 편람을 시대라는 것은 사전적이겠죠. 예산 편성 지침 시달제는 폐지됐다는 거 잊지 마시고, 지방 재정 계획에 대한 통제는 사전적이죠, 그죠?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5회 개년도 이상이겠죠, 그죠?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행안부 장관한테도 제출해야 됩니다. 재정 영향평가, 대규모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기대회나 축제 행사,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그죠? 사전적이죠. 미리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재정 투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자, 투자 심사는 이런 거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태결해주는죠.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이제 한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발행하지만 한도 내라고 하더라도 외채를 발행하거나 조합이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또 승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발행하기 전에 하는 거니까 사전적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사후적인 거 봅시다. 이제 재정을 다 썼으면 재정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보내줍니다. 행안부 장관한테. 그러면 분석해야 되겠죠? 분석해봤더니 이게 우수한 건전성과 효율성이 우수하면 특별교부세를 줍니다. 당연한 게 상준다는 거죠. 보통 교부세가 아니라 특별교부세입니다. 근데 분석을 해봤더니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우수하면 뭘 준다? 특별교부세를 준다. 현저히 떨어지면 이제 분석이 아니라 이제 조직 진단, 여기는 재정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재정 진단의 결과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재정 분석과 재정 진단의 결과를 당연히 공개해야 되겠고, 중요사항, 그죠?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모든 사항이 아니라 무슨 사항? 재정 분석과 진단의 모든 사항이 아니라 중요사항은 소관 상임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석을 해서 우수한 쪽은 특별교부세를 주는데 효율성과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면 진단을 한다 그랬죠. 진단했더니 재정위험이 심각하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합니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한다. 됐죠? 넘어가시죠. 자, 그래서 다시 갑시다. 분석을 해서 우수하면 특별교부세를 주고,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면 진단을 하는데, 진단을 해서 재정위기가 심각하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합니다. 그죠? 재정위험이 심각하면 재정위기단체. 재정위기단체는 이제 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 됐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결, 이행사항을 지방의회하고 행안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맞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매년 2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공개하도록 하고 있죠. 자, 만약 재정위기단체가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행하는 것을 부진하면 재정상의 불이익, 교부세 감액과 같은 재정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긴급 재정관리는 뭐냐? 이제 됐죠. 현저히 떨어지면 진단을 실시하고
재정 위기가 심각하면 재정 위기단체로 지정하는데, 이 위기단체 중에서도 자력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 그래서 더욱 재정이 악화된 경우나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 못하거나 원금 상환이 60일 이상 안 되는 거, 그 ABC는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자력으로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긴급 재정 관리인을 선임하는 긴급 재정 관리를 한다는 거죠. 뭐 안에 내용들은 안 봐도 되겠고, 하여튼 긴급 재정 관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2022년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균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자치단체 간 협력 의무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고. 이 협력을 위해서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협력을 도모하고 발전을 위해서 협력회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협력해야 되는데, 그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앙통제였고요. 다음 지방자치의 최근 경향인 신중앙집권화의 두 번째 현상, 특별지방행정기관, 일상기관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